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마치 통조림처럼 저장되어 있다가 나온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6월, 슈테판 클라인과 사진작가는 카리브해에 있는 몬트세렛이라는 섬을 방문합니다. 화산학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한 언론사의 의뢰 때문이었는데요. 이 섬에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인 수프리 에르일스 화산이 있었고 2년 전에 화산이 폭발해서 이곳의 도시가 화산재로 매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은 전부 대피해 큰 화를 면했었죠. 폐허가 된 도시를 돌아다니며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상황을 목격하게 돼요. 정부에서 섬 북부에 마련해준 새로운 거처를 포기하고 허물어지고 황폐화된 도시 곳곳의 잿더미에 주민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곳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난 여기서 태어났고 계속 여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죽을 거예요. 슈테판 클라인은 또다시 화산이 터져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그 위험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전조 증상도 없이 섬의 화산이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분주했고 주민들을 모두 섬의 북부로 이동시켰습니다. 슈테판 클라인과 사진작가는 구조된 사람들이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주민들 중 일부는 군인들이 잠시 정신을 팔자 몰래 빠져나가 또다시 자신들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화산의 뜨거운 열기로 콘크리트 건물마저 녹아버린 그곳으로 말이죠.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을 구하려고 헬리콥터의 이착륙은 더 바빠졌고 시간이 갈수록 화물칸에서 시체가 담긴 자료를 꺼내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인간은 왜 위기 앞에서 변화해야 살아남는다는 걸 알면서도 변하지 않는 걸까요? 슈테판 클라인은 자신의 저서 뇌는 어떻게 변화를 거부하는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인류는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는 한편 새로운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한다. 더 나은 삶을 동경하는 한편 지금 이대로의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좋은 말로 설득하거나 경고하거나 강요하는 것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방법들은 오히려 저항을 강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노력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간이 착각하는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착각, 우리는 현실주의자다 부분을 살펴볼게요. 1954년 한 신문의 기사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클라리온 행성의 예언, 홍수를 피하라. 12월 21일 홍수가 우리를 덮친다. 이 기사는 7광선 형제단이라는 이상한 종교 집단에 대해 다루었는데 시카고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도러시 마틴이 클라리온이라는 외계 행성으로부터 텔레파시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외계인들이 곧 다가올 지구 종말의 날짜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종말의 날은 1954년 12월 21일 새벽이고 미국과 유럽에 어마어마한 지진과 거대한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때 오직 형제단에 가입한 사람만이 UFO를 타고 클라리온 행성으로 가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였던 레온 페스팅거는 이 형제단에 잠입해 그들을 연구했는데 형제단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과 다른 재산들을 모두 팔아 공동체에 기부했으며 형제단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들과 절연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17일 형제단은 새로운 메시지를 받았는데 UFO가 이미 오고 있으며
오후 4시에 도착한다는 거였습니다. 신도들과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형제단은 비행을 위해 지시에 따라 면도칼로 옷의 지퍼와 금속 부분들을 다 잘라냈어요. 여성들은 브래지어까지 벗어버렸죠. 하지만 4시가 되었는데 비행 접시는 보이지 않았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의심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그때 형제단 단원들은 지적으로 월등한 외계인들이 예행 연습을 시킨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단원들은 구원 작전이 임박했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보다 더 단호하게 종말을 대비하기로 하고 흩어졌죠. 바로 여기에 형제 단원으로 위장한 레온 페스팅거가 추후 인지부조화라고 명명한 이론이 탄생합니다. 형제 단원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우주선 같은 건 없음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이 행동했던 거죠. 12월 20일 교주는 우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를 받습니다. 외계인들이 정확히 자정에 선택된 자들을 데리러 올 예정이며 선택된 단원들은 자동차를 타고 준비된 우주선으로 갈 계획이라는 거였죠. 단원들은 기자들을 따돌리고 교주의 집에 모였습니다. 더 세심하게 금속 물체를 제거했고 자정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아직 금속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러자 한 단원이 자신의 치아를 은색의 아말감으로 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빨을 뽑았지만 여전히 우주선은 오지 않았죠. 새벽 4시 45분 교주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외계인들이 다시 연락이 왔으며 형제단이 밤새 깨어 많은 자비와 빛을 확산시켰기 때문에 우주의 신이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구해주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걸 직접 경험한 레온 페스팅거는 자신이 본 것이 그저 터무니없는 세계관을 절망적으로 부여잡고 지키려 하는 특이한 사람들의 행동만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오래전에 바뀌었음에도 자신이 내렸던 결정으로 습관을 고수하곤 하죠. 그 결정이나 습관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원칙들과 어긋날 때 고통스러운 불일치가 생겨납니다. 익숙한 생활 방식과 현실 인식 사이의 괴리인 거죠. 예를 들어 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스스로를 인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충동적으로 쓸모없고 비싼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현실이 충돌하면서 부조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멍청한 소비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치명적인 단점들은 애써 무시하고 사소한 장점을 극대화합니다. 비싸긴 하지만 디자인이 예쁘니까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잖아? 라고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억지로 추천하기도 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요. 페스팅거는 이런 정신 상태를 인지부조화라 불렀습니다. 인지부조화는 행동과 현실 사이의 모순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2가지라고 설명합니다. 행동을 바꾸거나 현실 지각을 바꾸거나. 형제단은 오류를 인정한 후 해산하고 평범한 삶으로 복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 단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현실 지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새롭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주의 신이 지구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이유는 단원들의 자비로움 때문이라고요. 페스팅거는 말합니다. 뇌는 생명체의 생존과 번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했지 세상을 올바로 인식하거나
도덕적이기 위해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 부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을 변화시키기보다 현실주의를 희생하는 편을 더 쉽게 생각한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하는데 왜 우리는 모순이 사라지는 가상의 세계로 도피해버리는 걸까요? 우리는 왜 자신의 행동이 종종 일관성이 없고 때로는 스스로의 원칙에 위배되며 불합리하게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왜 그리 어려운 걸까요? 어째서 우리는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 뻔한 습관을 부여잡고 바꾸지 않는 걸까요? 이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어디서 연유하는지를 모르는 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지각, 감정, 사고, 행동은 모두 놀라움을 피하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뇌는 끊임없이 현실을 자신의 기대와 일치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사실을 눈으로 보고도 환상을 만들어내 현실과 인지를 일치시키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디자인이 예쁘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러다 친구가 너는 합리적으로 소비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면서 심리적으로 불편해지는 거죠. 이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못했네. 라고 인정하면서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인지 부조화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는 모순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야. 넌 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환상을 보면서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는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상을 보면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나는 제대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기대와 사실을 혼동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성을 제대로 작동시켜서 모순을 해결하려면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뇌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뇌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려 하는데 현실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 적당히 넘어가려는 유혹이 발생하는 거죠.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이것이 언제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요. 뇌는 예측을 통해 자신의 느림과 비효율성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새롭게 관찰하는 대신 선입견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책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마치 통조림처럼 저장되어 있다가 나온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왜 위기를 보고도 변화하지 않는 걸까요? 뇌의 목표가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기대를 일치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세계에서는 이렇게 사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불신합니다. 모든 변화는 우리의 예측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야기는 책 뇌는 어떻게 변화를 거부하는가에서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한 책인데요. 불교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 왜 원효대사가 중국과 일본에서까지 유명했는지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살펴볼게요. 지적 대화를 위한 30분 고전 30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 원작 원효 글 하유진 출판 웅진 지식하우스
원효의 일체 유심조. 원효 대사는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던 길에 큰 비를 만나 굴같이 생긴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깨어나 보니 그곳은 굴이 아니라 오래된 무덤이었죠. 하지만 그날도 비가 많이 내려서 하는 수 없이 그곳에서 다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귀신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원효는 여기서 크게 깨닫고는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이때 원효는 모든 존재는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 것일 뿐이라는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원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잠자리는 굴이라 편안했는데 오늘 밤은 귀신의 집에 몸을 맡기니 매우 뒤숭숭하구나. 이제야 알겠다. 마음이 일어남으로 온갖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짐으로 굴과 무덤이 둘이 아니구나. 세계는 오직 마음이요. 모든 존재는 오로지 생각에서 나올 뿐이다. 마음밖에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어디서 따로 구하겠는가. 나는 당나라에 가지 않으리라. 대승기신론. 원효가 깨달은 진리는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오로지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마음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마침내 원효가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대승기신론이 말하는 진리와 똑같았죠. 대승기신론은 어리석은 보통 사람과 깨달은 사람인 붓다가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보통 사람과 붓다는 한 마음으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생물과 무생물, 부유함과 가난함, 높음과 낮음처럼 서로 반대되는 것들도 한 마음으로 보면 다른 뜻이 아니라 한 뜻이라는 거죠. 대승기신론은 중국의 마명 스님이 지은 책인데 대승불교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원효는 이 대승기신론이 붓다의 가르침을 담은 여러 경전 가운데 으뜸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승기신론을 보면서 틈틈이 풀잇말을 달았어요. 그렇게 대승기신론을 풀이해서 나온 책이 대승기신론 소별기입니다. 대승기신론 소별기. 원효가 대승기신론 소별기를 쓴 덕분에 이 책은 중국과 일본의 해동소라는 이름으로 건너가 그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됩니다. 해동은 발해의 동쪽이라는 뜻인데 예전에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대승기신론 소별기는 5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이념분. 이 글을 지은 까닭. 2. 이부이분. 대승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밝히는 글. 3. 해석분. 믿음을 일으키는 곳인 우리 마음의 여러 모습과 움직임을 말하는 글. 4. 수행신신분.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을 말하는 글. 5. 권수이익분. 마음을 닦으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말하는 글. 이 중에 3. 해석분을 잘 살펴보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한 마음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의 일부를 살펴볼게요. 먼저 원문을 읽고 그 다음 뜻풀이를 읽고 그 다음 자세한 해설을 읽어볼게요. 진여문과 생멸문. 한 마음에는 두 문이 있다. 하나는 진여문이고 다른 하나는 생멸문이다. 이 두 문이 모든 법을 다스린다. 이 두 문은 서로 떼어낼 수 없다. 뜻풀이, 소. 여기 기신론에서 말하는 진여문이란 능가경에 나오는 정멸을 한마음이라 말한다를 옮긴 것이고 생멸문이란 한마음을 열애장이라 말한다를 옮긴 것입니다. 모든 법은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이 마음이 편안하여 오직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여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한마음의 몸이란 바로 스스로 깨닫는 마음인
본각인데 이것은 곧 집착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상태인 무명에 따라 움직이며 나고 죽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 생멸문에는 열애의 성질이 숨어 있으며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열애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능가경 사건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애장은 착하거나 착하지 않은 것의 씨앗이어서 무엇이든 두루 만들어낸다. 마술사가 여러 모습을 만들어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뜻이 생멸문에 담겨 있어서 한마음을 열애장이라 이름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마음이 곧 생멸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진여문과 생멸문을 한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러움과 깨끗함이 다른 것이 아니고 참과 거짓도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 별기. 진여문은 모든 법이 통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흙이 질그릇을 만드는 재료이고 이 재료가 없이는 질그릇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질그릇은 모두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서로 모습이 통하는 것입니다. 진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멸문은 이 참마음인 진여가 착하거나 착하지 않은 것의 씨앗이 되어 여러 법을 만들어내는 문입니다. 생멸문이 이렇게 여러 법을 만들기는 하지만 참된 성질을 깨트리지는 않습니다. 생멸문에도 참마음인 진여가 들어 있으니까요. 흙이 질그릇이 되지만 질그릇이 흙의 성질을 버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진여문과 생멸문이 서로 떨어져서 통하지 못한다면 진여문에는 진리는 있지만 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생멸문에는 하는 일은 있지만 진리는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문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은 서로 떼어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만일 이 두 문에 진리와 하는 일이 모두 있다면 왜 진여문에는 대승의 몸만 보이고 생멸문에는 대승의 몸과 모습과 하는 일이 다 보입니까? 내가 대답합니다. 있다는 뜻과 보인다는 뜻은 다릅니다. 진여문은 모습은 빼고 진리만 드러냈지만 모습을 아예 없앤 건 아닙니다. 모습이 안에 있지만 안 보일 뿐이지요. 생멸문은 진리를 붙잡아서 하는 일을 만들었지만 진리를 깨트린 건 아닙니다. 진리가 안에 있지만 보이지 않고 몸만 보이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묻습니다. 두 문이 다르다는 뜻은 알겠는데 두 문에 있는 진리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대답합니다.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진여문에 있는 하는 일이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일을 말합니다. 모든 법은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이 마음이 편안하지만 헛된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멸문에서 말하는 하는 일이란 인연이 생기는 일을 말합니다. 모든 법은 인연에 따라 나고 죽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비록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인연에서 생겨나지만 헛된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일이 인연이 생기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인연이라는 것은 그 누가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연이 생기는 일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진여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성질이 비록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같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일이란 본디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생기는 일이란 본디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두 성질은 어지럽게 섞이지 않습니다. 마치 섭대 승론석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일, 인연이 생기는 일, 참된 일의 세 가지 성질을 다른 것도 아니요,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니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는 뜻을 잘 이해한다면 100가지 말싸움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원문. 마음이 나고 죽는 것은 열애장이 나고 죽는 마음을 먹어서 생기는 것이다. 말하자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마음이 나고 죽는 마음과 한데 어울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아라야식이라고 말한다. 뜻풀이 소.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마음이란 붓다가 될 씨앗인 열애장을 말합니다. 나지도 죽지도 않는 마음이 나고 죽는 것을 움직여서 서로 버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을 한데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큰 바닷물이 바람 때문에 물결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물과 바람의 모습은 서로 버리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풀이한 것과 같습니다. 자세한 해설, 별기.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마음과 나고 죽는 마음은 마치 움직이지 않는 물과 움직이는 물과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은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물이 됩니다. 움직이는 것과 고요한 것이 비록 다르긴 하지만 둘 다 같은 물입니다. 이 고요한 물이 움직이는 물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원문. 아라야식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서 모든 법을 두루 포함하며 모든 법을 낳는다.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깨닫는다는 뜻이고 둘째는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다. 깨달음의 뜻은 마음의 몸이 생각을 떠난 것을 말한다. 생각을 떠난 모습은 텅 빈 하늘과 같아 막힌 곳이 없으며 진리의 세상과 같은 모습이다. 이것을 곧 스스로 깨닫는 본각이라고 한다. 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함이 있고 깨닫지 못함이 있으니 깨달음이 있다. 뜻풀이 소. 마음의 몸이 생각을 떠났다는 말은 헛된 생각이 없다는 뜻이고 깨닫지 못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텅 빈 하늘과 같다는 것은 어둠이 없다는 뜻뿐 아니라 슬기로운 빛이 있어 진리의 세상을 두루 비추어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해설, 별기. 깨닫는다는 말에는 스스로 깨닫는 본각과 배워서 깨닫는 시각,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본각은 깨닫지 못한 마음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시각은 마음이 밝지 못해서 헛된 생각이 들었지만 본각이 스며들어 점점 깨달아 가다가 마지막에는 본각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원문. 깨닫지 못한다는 생각은 참마음이 하나인 줄을 모르니까 생기는 생각일 뿐이다. 그러나 생각은 자기 모습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마치 길을 헤매는 사람이 방향을 찾아가려다 보니 헤맸는데 이 방향을 찾아갈 생각을 버린다면 헤맬 것이 없는 것과도 같다. 사람들도 이와 같다. 깨달음에게 가려다 보니 헤맸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떠나버리면 깨닫지 못함도 없다. 만일 깨닫지 못한다는 마음을 떠나버리면 참된 깨달음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뜻풀이 소. 참마음이 하나인 줄을 모른다는 말은 본디 밟지 못한 생각을 뜻합니다. 만일 동쪽이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면 서쪽으로 잘못 알았다는 생각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은 자기 모습이 없어서 스스로 깨닫는 본각을 떠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일부만 살펴보았는데요. 원효대사가 왜 중국과 일본에서까지 그렇게 유명하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해설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시니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온전히 이해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을 버리면 깨닫지 못함도 함께 버려진다. 좋다를 버리면 싫다도 함께 버려진다. 그래서 둘이 아니다 라고 머리로 이해할 뿐 계속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다른 한쪽을 보지 못한 채 숨쉬고 있어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고요한 호수 위에 얼굴을 들이밀면 내 얼굴이 비쳐서 보입니다. 거울처럼 맑게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면서 내 모습도 울렁거리죠. 울렁거리는 호수에서는 내 모습의 반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만약 호수에 비친 내 모습을 사진 찍으려고 잔뜩 기대했다가 실패했다면 울렁이는 호수는 괴로움입니다. 돌멩이 던진 사람을 원망할 거예요. 하지만 호수의 풍경을 바라보던 사람은 호수가 잔잔하든 바람에 울렁이든 상관없을 겁니다. 호수는 늘 변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호수에 비친 내 모습에서 호수의 풍경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돕는 글인데요. 읽다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었어요. 영상 마지막에 그 질문을 하면서 마칠게요. 살펴보겠습니다. 현존의 행복, 루퍼트 스파이라 지음, 심성일, 김윤, 옮김, 침묵의 향기 출판. 2. 나, 몸과 마음에서 나, 아는 현존으로. 단순히 있음과 암 외에 우리의 참된 자기, 이 아는 현존에게 있는 다른 성질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참된 자기가 현존하며 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있음을 아는 이 단순한 알매, 우리는 보통 많은 속성을 덧붙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참된 자기에 대한 직접적이고 친밀한 암만을 참고하며 아주 천천히 나아갑니다. 속성들을 덧붙이더라도 그것은 어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경험, 즉 우리 참된 자기의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참된 자기에 우리 자신이 있음을 아는 단순한 알매 덧붙이는 첫째 속성은 참된 자기가 몸과 마음 안에 있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지며 몸과 마음에 제한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참된 자기가 몸과 마음 안에 있고 다른 모든 사람과 모든 대상은 바깥에 있다고 여깁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은 우리의 문화 전체를 떠받치는 근본적인 추정으로 이어집니다. 즉, 경험이 두 부분, 분리된 내부의 주체와 분리된 외부의 객체, 알고 느끼고 지각하는 자기 자신과 알려지고 느껴지고 지각되는 타자 또는 세계로 나뉘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 아는 현존이 몸과 같고 몸으로 제한되며 그로 인해 그 특성들을 공유한다는 이 근본적인 믿음이 아는 현존이라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가리거나 잊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영화 스크린이 그 위에 나타나는 영상에 가려지지 않듯이 우리가 있음을 아는 단순한 암도 실제로는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가려지거나 잊히지 않지만 겉보기에는 가려지거나 잊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환상은 실제로는 전혀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 대단히 강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관계 맺는 방식을 깊이 좌우합니다. 우리의 참된 자기가 몸 안에 있으며 몸의 특성을 공유한다는 겉보기에 사실 같은 이 믿음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부 세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것, 예를 들어
지나가는 자동차의 소리나 건물의 모습 또는 풍경에 주목해 보세요. 소리나 모습은 우리의 참된 자기, 아는 현존에 의해 알려지거나 경험됩니다. 우리는 내부에 살면서 몸에 한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나, 이 아는 현존이 자동차의 소리를 듣거나 건물이나 풍경을 본다고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소리나 풍경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동차의 소리나 건물의 모습 또는 풍경을 아는 자입니다. 이 소리와 모습은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나, 아는 현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내가 자동차나 건물, 풍경이 아닌 줄을 압니다. 몸은 어떤가요? 우리는 소리와 모습을 아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몸도 알아차리지 않나요? 예를 들어 두통이 있다면 우리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자동차의 소리를 아는 것과 똑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감각으로서 두통을 알아차립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두통이 우리의 참된 자기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의 참된 자기에 관한 우리의 경험, 그 자신에 대한 삶의 경험은 그것이 늘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히 언제나 현존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남아있는 참된 자기와 달리 두통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통이 참된 자기에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 줄을 압니다. 두통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더라도 두통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므로 우리는 두통이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이제 주의를 얼굴이나 손과 발을 따끔거리는 감각으로 돌리면 우리는 자동차나 건물, 풍경이나 두통을 알듯이 그 감각을 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소리와 풍경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듯이 몸의 감각들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자기, 아는 현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은 소리나 세계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의를 향하는 대상이며 우리 자신인 아는 현존은 그것들을 보는 주체 혹은 아는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발견에 이르게 됩니다. 즉, 경험의 주체 혹은 아는 자는 나, 몸이 아니라 나, 아는 현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대상들은 세계의 대상들처럼 알려지거나 경험됩니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지각을 아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몸의 감각들을 압니다. 두통은 늘 현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자신 안에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몸은 늘 현존하므로 우리 자신으로 여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의 감각이나 지각을 살펴보면 몸이 언제나 현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몸에 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이 아니라 몸의 실제 경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몸에 관해 유일하게 경험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이나 지각뿐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감각과 지각은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우리의 참된 자기, 아는 현존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늘 현존하는 나는 감각이나 지각과 같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대다수가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생각과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것, 즉 모든 생각, 이미지, 기억, 두려움, 희망, 욕망 등을 담고 있는 영구적인 그릇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그릇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의 관념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처럼 보이는 것에 관해 아는 것은 단지 지금 이 순간의 생각이나 이미지가 전부입니다. 아무 생각이나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뭘 먹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은 세계에 대한 지각이나 몸 안의 감각과 비슷한 미묘한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내 경험의 주체 또는 아는 자는 나, 마음이 아닙니다. 세계, 몸, 마음이라는 대상들의 주체 또는 아는 자는 나, 아는 현존입니다. 자신의 실제 경험에서 몸이 경험의 주체 또는 아는 자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얼굴이나 손, 발이 뭔가를 알거나 경험할 수 있나요? 얼굴이나 손, 발이 듣고 맛보고 냄새 맡거나 예를 들어 이 글자들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얼굴, 손과 발은 다른 모든 것과 더불어 알려지거나 경험되나요? 생각이나 이미지는 어떤가요? 생각이나 이미지가 뭔가를 알거나 경험할 수 있나요? 생각이 보거나 이미지가 들을 수 있나요? 생각이 이 글자들을 보거나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생각들이 보이거나 이해되는 것인가요? 만약 우리가 자신의 실제 경험만을 진실 혹은 현실의 검증 방법으로 이용하면서 경험에 친밀하게 머무르면 몸과 마음은 알거나 경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알려지거나 경험됩니다. 세계를 알아차리는 것은 나, 몸과 마음이 아니며 나, 이 아는 현존이 몸과 마음, 세계를 알아차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세요. 우리의 참된 자기는 본질적으로 몸이나 마음이 아니며 사실은 몸이나 마음을 알거나 목격하는 아는 존재 또는 현존이라는 발견은 삶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꾸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고찰에서 첫 단계는 자신이 바로 이 아는 현존임을 발견하고 몸과 마음, 세계를 알거나 목격하는 것이 바로 이 현존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자신이 몸이나 마음과 같은 다른 어떤 것이라고 상상하는 대신에 자각하면서 그 현존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구의 결과로 우리가 이 목격하는 현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언제나 오직 그 현존이었음을 알아차리고 이제는 자각하면서 그 현존으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몸과 마음이라 여겼기에 모든 경험이 이 믿음에 따라 형성되었고 그 믿음에 부합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던 것을 되찾습니다. 우리는 자각하면서 목격하는 현존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현존이지만 그것은 때로는 가려지고 잊혀지거나 간과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런 식으로 목격할 때 아마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아는 현존으로 있게 되며 몸과 마음은 이 현존에게 나타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장들에서 우리는 이 목격하는 현존의 입장에서 그 현존인 참된 자기의 경험을 탐구할 것입니다. 알미 어떻게 친밀한 직접 경험으로 자기를 아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마음은 이 탐구의 결과를 언어로 설명하겠지만 실험 자체는 생각에 바탕을 두지 않고 우리가 자기 자신에 관해 가졌을 관념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탐구는 참된 자기에 관한 실제 경험에 우리의 존재를 아는 단순한 알매에 바탕을 둡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자신이 바로 이 현존임을 발견해라. 둘째, 자각하며 그 현존에 있어라. 사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고
경험했고 삶에 적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각하며 그 현존에 있는 것, 이것은 끊어지지 않고 연속해서 늘 현존에 있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은 상태고 의식 속에 현존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현존을 의식하며 있거나 또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의문이 드는 부분은 이 현존이 참된 자기이고 언제나 늘 현존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현존이 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경험되기로는 의식 속에 감각과 인지가 있어야만 현존의 알아차림이 그때서 의식되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이든 지금 이 순간이든 뭔가가 있어야 현존도 발견될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아무것도 의식되지 않는다면 현존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나 늘 존재한다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 되는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 현존이라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알아차리는 인연에 의해 잠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공부하는 관점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책을 읽고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면서 현존을 계속 유지하기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인다. 순간순간, 잠깐씩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현존이 언제나 늘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직접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댓글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한 분은 순한 맛으로, 또 한 분은 매운맛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댓글 내용을 함께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한 맛 댓글이에요. 읽어주신 책의 내용 중에 두통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두통이 참된 자기에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 줄을 압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네요. 저자는 두통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이 두통과 두통이 왔다 가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있는 현존하는 나로 잠시 드러났다가 다음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현존은 다른 대상, 생각, 감정, 느낌보다 더 안정적, 근원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도 따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의 장면에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도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자성을 갖춘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해가는 대상, 생각, 감정, 느낌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붙들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파도를 중심으로 삼아 바다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오류에 또 빠지게 됩니다. 영상 말미에 말씀하신 어려움은 현존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또 현존이 항상 있는지, 조건 따라 생기는지에 대한 의문도 현존을 하나의 존재하는 대상으로 볼 때 생깁니다. 마치 눈으로 눈을 보려 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현존 또한 직접 볼 수 없으니 다른 사물들처럼 하나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현존이 무엇인가에 대한 순간적인 느낌을 분명히 알아차린 후 그것을 붙들고자 하는 욕망에 수많은 수행자들이 속절없이 여기에 끌려 들어갑니다. 바다를 파도로 만들어서 움켜쥐고자 하는 거죠. 현존은 경험되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장면이 장면으로 드러나는 바탕입니다. 그리고 경험에는 주체,
객체, 매트릭스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모두가 사실은 현존, 하나뿐인 삼위일체라는 게 핵심인데 지금 이 순간의 장면에서 주체, 객체, 매트릭스라는 통으로 드러나는 현존을 내가 보려고 하는 혹은 유지하려 하는 대상, 객체로 만들어버리니 모든 것이 꼬여버린 것입니다. 현존은 계속 의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됨과 의식되지 않음 모두로 평등하게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현존은 의식의 대상, 객체가 아니므로 의식되거나 의식되지 않거나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식과 의식되지 않음 모두로 현존이 그때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현존을 의식하고 있다고 할 때도 알아차려졌고 의식하지 못했었구나 할 때도 역시 알아차려졌지 않습니까?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알아차려지는 거고 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존의 작용입니다. 현존은 직접 볼 수 없으므로 작용으로만 알려집니다. 눈으로 다른 것을 봄으로써 비로소 눈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댓글 내용을 이해한 바로는 현존은 직접 볼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린다고 할 때 그것은 현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현존의 작용을 본 것이다. 알아차리려 하는 나도 현존의 작용이고 알아차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알아차려지는 모든 것들, 즉 물건, 지금 이 순간, 느낌들도 전부 다 현존의 작용이다. 이것이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 전부 현존의 작용으로서 일어난다. 따라서 의식되는 나 역시 현존이라는 스크린 위에서 나타났다 사라진다. 만약 의식되는 내가 현존을 보겠다고, 깨달음을 보겠다고, 참 나를 보겠다고 의식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붙잡아 집착하게 되면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이미 현존에 있으면서 현존을 찾는다면 마치 집에 있으면서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겠죠.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릴 때의 느낌은 확실히 편안하고 좋지만 이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은 매운맛 댓글을 읽어볼게요. 작가가 책을 쓸 때 현존에 머물러 책을 집필했을까? 자신의 기억과 관념과 언어에 머물러 집필했으니 책이 나온 것이다. 자기 안에 어떤 상태는 다 존재하고 다만 관찰의 대상이 무엇이 될 건가는 관심에 따라 정해진다. 자기 모순에 빠진 개똥 철학을 가지고 그걸 스스로 미화하고 환타지하는 자기 우상화에 빠진 자들도 책을 내고 책에 대한 우상화를 가진 독자들은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 혹 자신이 모르는 영역은 작가의 말이 맞을 거란 믿음으로 그런 세계가 있을 거란 상상으로 또 다른 세계를 꿈꾼다. 잠깐의 집중으로 경험하는 현존, 미르바나, 열반, 이것은 잠시 집중으로 지금 빠져있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기능이다. 현존, 지금 이 순간은 기억 습관에 벗어나 아무것도 없음, 공, 물을 잠깐 체험하는 것. 그것을 유지하고픈 희망, 상상이 만든 건 오매불여라는 희대의 헛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서 수행자들에게 환타지를 심어놓은 성철 같은 우매한 자의들이다. 욕조에 37도 정도 되는 물에 몸을 담그고 불을 꺼고 명상해 보길 바란다. 외부의 모든 걸 차단하고 해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자극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음을. 처음엔 잘 안 되면 클래식 음악이라도 틀어놓고 하다가
어느 정도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음악까지 꺼놓고 고요함을 즐기면 아무것도, 아무 현상도, 아무 생각도 없는 지점이 올 것이다. 아주 잠깐, 점점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은 늘어나나 그게 전부다. 그것에 희망, 상상을 부여하지 말고 그 경험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라. 목적을 두고 명상을 한다면 뇌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명상 자체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 점을 이해하고 자극 없는 휴식을 위해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추가로 산책을 하루에 1시간씩 꼭 하고 산책 시간에 사유를 하면 깊은 내면을 보기 아주 용이할 것이다. 일기를 꼭 쓰라. 그러면 뇌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뇌는 일기장을 자신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 뇌의 고민을 줄여준다. 수면은 꼭 8시간, 정시간에 자는 습관을 기르자. 이 4가지만 생활에 접목하면 우리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우린 정신관리를 아예 하지 않는다. 아무런 관리 없이 뇌가 제 기능만 해주길 바라는 아주 못된 사용자이다. 뇌도 휴식이 관리가 필요함을 알자. 자극을 줄여주고 좋고 싫음이 아니라 편안한 상태에 자신을 두자. 명상센터 종교보다 더 효험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깨닫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몸과 정신을 회복하자. 그게 먼저다. 건강해진다면 깨달음도 금방이다. 댓글 감사합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이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기능적인 부분이라는 것. 이 기능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것을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산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달리기를 하며 몸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근육의 고통들을 알아차리고 있으며 느낀 건 편하고 긍정적인 것만 바라던 나는 반쪽만 보며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편하고 부정적인 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배울 것이 참 많다고 느꼈습니다. 일기는 아니지만 새롭게 발견한 생각들을 정리해보면서 다시 쓰고 추가하고 지우는 작업도 하고 있는데 파편화된 생각들이 각자 따로 놀다가 조금씩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아마 일기를 쓰면 뇌가 정보를 저장했다고 느끼며 쉴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털어놓으면 시원해지는 느낌과 함께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댓글 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나 공부를 통해 어디까지 이해가 되었고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알아차림. 먼저 변화의 시작은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입니다. 마이클 싱어의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서 무엇이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는지 물었는데 그 순간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생각이 아니기에 말을 하지도 않고 몸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모든 감각과 생각과 느낌들을 그저 아는 무엇이었어요. 그 당시 진정한 나는 무엇인지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진정한 나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튜브에서 견성이라는 단어가 꽤 자주 보였는데 견성해야만 한다는 압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성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진정한 나를 찾았다고 생각했던 그저 아는 그 무엇은 사실 어렸을 때도 가끔씩 느꼈던 것이고 대단한 뭔가가 아니었기에 그것은 견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견성했다는 분들을 유튜브에서 보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책상을 두드리거나
물컵을 들어 올려 보이는데 너무도 당연한 것을 견성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견성을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선문답들을 읽고 간화선 수행을 찾아가고 선생님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절실함으로 찾았던 것은 아니었고 영상도 만들 겸 겸사겸사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러다가 에카르트 톨레의 책 고요함의 지혜를 읽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서 강력하게 현존하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의식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의식을 저기 문 손잡이에 집중하면 마치 의식이 저 문 손잡이로 가는 듯 했고 의식을 생각에 집중하면 의식이 생각으로 오는 듯 했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상상으로도 가고 몸으로도 가고 못 가는 곳이 없었어요. 이 의식에 뭔가 힌트가 있는가 보다 했죠. 의식은 늘 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널뛰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초점을 맞추려는 의식에 힘을 빼면 지금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들이 아주 잠시 동안 거의 동시에 의식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때 의식의 초점이 아주 넓어지면서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필요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면 그냥 지금 이 순간으로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반복해보니 의식의 힘을 빼서 넓은 범위를 의식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에 집중할 때도 지금 이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다만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었죠. 놓아버림. 그러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책 놓아버림을 보게 됐는데 괴로움의 원인이 우리가 저항하기 때문이며 저항을 놓아버릴수록 높은 의식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저항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항을 발견하고 알아차려서 그 저항을 받아들이고 놓아버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어떤 저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감정을 직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감정을 몸으로 느꼈고 느껴지는 몸의 상태들을 관찰했습니다. 관찰되는 떨림, 열감, 차가움 등을 저항하지 않고 몸에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허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흘러갔어요. 점점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가끔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면 그 감정이 반가울 정도였어요. 명상. 언젠가부터 명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명상이 잘 될 때 느껴지는 고요함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에도 좋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했는데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기가 강하고 약하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저는 그 근기가 약해 보였어요. 사마타라는 집중하는 명상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선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선정에는 단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호흡이 고요해지고 순간적으로 어떤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쑥 들어가 감각들이 느려지는 느낌이 드는 것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였습니다. 그 외에도 내면의 끌어당김, 깊은 공허함과도 마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벌써 2026년이 되었네요. 알아차림을 처음 알게 된 게 2020년이니까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와서 구독자님들 덕분에 몇 가지 이해가 생겼는데 하나는 깨달음을 얻으려 하면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은 전부 인식되는
의식되는 그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찾게 되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능력을 얻게 될 거라는 환상이 있었어요. 물론 능력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깨달음과는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일 거라는 것. 일단 이 환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깨달음에 대한 기대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다시 정리가 되기 시작했는데,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느껴지는 곳과 느껴지지 않는 곳, 의식되는 곳과 의식되지 않는 곳, 알아차림과 알아차리지 못함. 그냥 통으로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대로가 지금까지 찾고 있던 거였습니다. 지금 들리는 밥 달라는 고양이 야옹 소리가 원고를 소리내어 읽고 있는 이대로가 제가 찾고 있던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지혜가 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저항이 놓아지는 것도 아니고 집착하고 멍청하고 놓지 못하는 이대로가 제가 찾고 있던 거였어요. 만약 누군가 지금 제게 와서 깨닫는 법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술이나 한 잔 사주세요 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계속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 오래된 오류들을 가득 안고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대출 하나 없이 비싼 집을 샀다고 하거나 주식으로 10배 수익을 냈다는 말을 들으면 축하하는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질투의 마음이 슬쩍 올라옵니다. 나와 친구를 비교를 하게 되죠. 이 비교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속물인 것 같거나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른이 된 우리도 가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런 비교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말없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이들이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오늘은 독서 치유 상담사이자 문학 박사인 윤주은 선생님의 신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걱정과 불안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도록 해서 망상적인 생각을 끊어내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살펴볼게요. 감정에 이름 붙이기, 윤주은 지음, 문예춘추사 출판. 감정 단어 1. 친구가 미워졌어요. 우리는 때때로 가까운 사람의 예상치 못한 성공 앞에서 복잡하고 불편한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40대 가은 씨 역시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랜 우정을 이어온 친구의 갑작스럽고도 놀라운 경제적 성공 앞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향한 애정과 질투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힘겨워했고 이 감정의 뿌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친구가 성공한 것이 좋기도 하고 자신만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 미워지기도 하는 양가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서 힘들다는 호소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친구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진 계기는 친구가 부산 해운대 랜드마크로 이사를 가면서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친구가 본인보다 못 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출 하나 없이 그것도 부산의 랜드마크로 이사를 가니 그동안 친구에게 기만당했다는 느낌이 들고 더 나아가 친구가 자신을 이용하는 것만 같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마저 잘 살게 되면 친구들 중에서 자신의 인생이 가장 바닥이라는 생각에 억울한 울분이 있다고 흥분하며 토해냈습니다. 친구이기에 잘 살기를 바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줘야 하는데 계속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주 호소였습니다.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나 막상 친구가 나보다 잘 되면 이상하게 불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마음의 폭풍우가 불안하게 일어납니다. 나의 인격에 대한 회의도 듭니다.
질투라는 감정인데 저도 이 감정이 그렇게도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에 질투라는 이름을 붙여도 도무지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검은 늑대에게 밥 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질투라는 감정에 온 정신이 빼앗겨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축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은 이미 질투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친구의 삶을 축복하지 못하는 자신이 싫고 혐오스러워지기까지 합니다.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자신의 비인격이 원망스러워지기까지 합니다. 가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질투라는 감정만 해결한다면 해탈할 것만 같은 심정일 때가 있었습니다. 질투가 휘몰아칠 때면 뇌를 깨끗한 냇물에 씻어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한 적도 많았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분노, 억울함, 열등감, 자기 혐오, 자기 비난까지의 생각들이 동반되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지난날이 회고되면서 가은 씨의 양가 감정이 무릇 나의 것만 같아 그 심정에 쓱 동일시될 정도였지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에서는 불안의 원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 이것이야말로 불안의 원천이다. 같이 희희낙낙거리면서 고만고만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집 한 채를 대출 1원도 없이 샀을 때 동등하다고, 아니 나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친구가 나보다 나은 모습으로 등장했을 때 받는 느낌. 이런 느낌을 알랭드 보통은 불안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질투는 녹슨 칼과 같아 마음 깊은 곳을 베일 듯 베이지 않는 무딘 칼날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습니다. 친구의 성공을 바라보며 찾아오는 불편함은 단순히 타인의 성취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친구의 성공은 마치 나의 부족함과 미완성을 마주해야 한다는 아픔과 같습니다. 가은 씨 이야기는 내면의 폭풍, 나를 마주해야 하는 아픔의 폭풍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친구를 경쟁 상대로만 바라보던 가은 씨의 생각은 자신에게조차 자기 혐오라는 상처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잘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 나보다 무리의 누군가가 먼저 잘났을 때 생기는 불안,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생각 습관이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비교하는 생각이 없다면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월감에 있을 때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적인 불안감, 열등감에 있을 때는 저 자리에 가야 한다는 조바심의 불안이 우리를 덮칩니다. 내가 오롯이 나로 있지 못하고 타자와 비교하면서 타자의 시선에서 나를 입증하려는 생각 습관이 자신을 질투라는 불안의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니 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편적인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우리는 경쟁이라는 문화가 주는 생각의 틀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아무리 문화로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으려면 우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단 한 번이라도 반박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나의 고유한 생각인지, 문화가 부여한 생각인지, 그리하여 나는 어떤 생각을 잡았고 나는 무엇에 갇혀 있는지 내 생각을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실체를 찾아야 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실체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본인의 생각을 회의해 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습관이 실체입니다. 보편적인 것이 진리라는,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만 한다는, 이것이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나를 경쟁하게 만들고 나를 질투라는 감정에 휘몰아치게 하며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마음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 출간된 뒤 아주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A와 책을 선물로 주는 핑계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창들이 보고 싶은데 어떤 계기가 없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책이 나오기도 했고 선물로도 주고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A를 만나러 갔습니다. A와 B,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친했던 사이가 B가 결혼하면서 점점 멀어지더니 어느새 거의 B와는 연락을 안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보다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여 B를 많이 질투했거든요. 그 시절 나라는 인간은 소유형 인간으로 살며 학벌, 재산 등을 보고 인간을 평가하는 비인격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것이 질투라는 불안의 감정인 줄도 모르고 그저 B가 싫다며 A에게 B의 험담을 했습니다. B도 알았는지 A에게 저의 험담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A는 B와 저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B와 인연을 끊고 A와는 소원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난 A는 저에게 과거 이야기를 소환하며 물었습니다. 주은아, 우리 친구 아니었나? 친구면 결혼 잘한 거 등등 다 축복해줘야 하는 것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100번 맞아. 그런데 친구가 아니었나 보다. 네 말대로 친구였다면 잘 사는 것을 축복했을 텐데 나에게 B는 친구가 아니었나 보다. 친구가 아니라 경쟁 상대였나 보다. 내가 그때는 친구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 그저 친하게 지낸다는 것만으로 친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친구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때가 부끄럽다.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저는 친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친구에게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친하면 친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렸지만 친구에게는 어떤 마음이어야 했나 한 번쯤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싫었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싫고 괴로웠습니다. 마치 내가 패배자가 된 것 같고 내가 상대보다 못난 것만 같았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녹슨 칼날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타자들이 싫었고 축복해주지 못하는 나의 미성숙한 모습에 혐오감이 일어 헤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은 씨에게 알랭드 보통의 불안에 대한 말을 전하고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가은 씨는 진중하게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지난날 부끄러웠던 제 모습과 지금 자신의 모습이 조우하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선생님, 저도 그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닌가 보네요. 실은 저도 친구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놀러 가자고 하면 놀러 가고 나보다 잘 나가면 싫고 밉고 나를 이용한다는 오해를 자동적으로 하고 되돌아보면 모두가 나의 경쟁 상대였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조금 잘나면 우월감을 느끼고 조금 못나면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네요. 미움에 싹이 터서 그 친구가 엄청 미워 밤잠을 설쳤는데 나는 친구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었네요. 라며 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눈물이 금방이라도 뚝 떨어질 것 같은 것을 억누르며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은 씨의 고백이 있은 다음 저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을 펼쳐
다음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속물의 독특한 특징은 단순히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본다는 것이다. 이 구절을 읽어주고 말했습니다. 가은 씨, 이 구절 어때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속물이었더라고요.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본 속물이었더라고요. 만일 그때 제가 B를 그렇게 보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와 B는 예전처럼 좋은 친구 관계였을 거예요. 그 친구에게도 배울 점들이 많았거든요. 이 구절을 읽고 저는 제 속물근성을 되돌아보았답니다. 부끄러웠어요. 친구로 대하지 않고 한낱 대상으로 대했던 과거의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사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 존엄이 무엇인지, 인간 존중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인간은 그저 나에게 경쟁 대상일 뿐 내가 먼저 잘 나가야 한다는 무지의 경쟁심만 있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무엇을 모르는지 찾기라도 했을 텐데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사람이 무엇인지, 인간 존엄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증표니까요. 본인이 그간 얼마나 속물이었는지 자신의 민낯을 보았다는 증표니까요. 이제 출발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았으니 이제 흰 늑대를 만들어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내 안에 검은 늑대와 흰 늑대가 있다고 했지요. 내가 밥 많이 준 놈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았으니 이런 자신을 외면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됩니다. 부끄러움을 직면하면 됩니다. 이제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어둠, 검은 늑대를 찾았습니다. 속물의 어두움을 찾았습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물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알랭드 보통 덕분에 저는 친구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았으며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가 같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소유형적 어둠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검은 늑대의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사유를 좀 합니다. 친구를 경쟁 상대로 본 것, 사람을 물건으로 본 것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반성적 사고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야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생각 습관을 계속 알아차립니다. 나의 가치와 목표를 타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 정해야 합니다. 나는 나만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비교가 나를 고통으로 만드는데 이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길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 중에 비교하는 생각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니 자기 사랑으로 이 중독에서 빠져나옵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 절제입니다. 비교 생각 습관을 생각 중독이라고 이름 붙입시다. 그리고 나는 나만의 길을 비교 없이 간다면 질투라는 녹슨 칼에 찔리는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와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와 감정의 격동을 느낄 때 딱 그 순간에 축복의 마음을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를 믿고 딱 5번만 해보세요. 딱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딱 그때 축복의 마음을 내는 연습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도통 그 마음이 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연습합니다. 그 친구와 좋았던 추억들을 생각하며 인간성을 회복하는 연습이라는 자각을 하면서요. 연이어 5번 축복을 내는 연습을 하면 흰 늑대가 이깁니다.
인간성이 회복되고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는 이제 자동적으로 흰 늑대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좋습니다. 내 마음이 선해지면, 내가 인간성을 회복하면 내가 좋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으니 내 감정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를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작업입니다. 내가 속물에서 사람이 되는 작업입니다. 내가 아름다워지는 작업입니다. 사람이 될수록 아름다워질수록 나는 점점 자유로워지고 궁극에는 대자유라는 경지에까지도 다다를 수 있습니다. 가은 씨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로 노트 위에 제 말을 빠짐없이 빼곡히 메모했습니다. 저의 부끄러웠던 고백을 들은 후 가은 씨가 본인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을 때 가은 씨는 비로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길을 향해 첫걸음을 떼었을 것입니다. 질투와 불안을 넘어 가은 씨는 타인의 성공을 축복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더 깊고 진실한 우리 자신입니다. 비록 진실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기에 인정합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가은 씨는 다행히 자신을 인정하며 친구를 축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1주 뒤에 가은 씨는 환하게 가벼운 표정으로 센터를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유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신 말씀 잡고 가열차게 들여다보았네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비교 속에서 저를 잃어버리고 있더군요. 길을 잃어버리고 있더군요. 친구의 성공을 시기하며 내 삶의 고유한 가치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흑역사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제 민낯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고백이 자기 치유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선생님 고백으로 얼떨결에 나를 고백했습니다. 부끄러움의 고백이 우선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본 것에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자와 비교하여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보다 내 안에 이런 비인격이 그림자로 숨어 있는 것이 더 아팠습니다. 인정하니 많이 아팠습니다. 어떤 종양 같았습니다. 계속 방치하여 썩을 대로 썩어버린 종양 같았습니다. 종양을 짜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부분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짜고 나니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어둠은 뒤로 물러난 것 같습니다. 밝음의 희망이 보입니다. 제 길을 찾을 수 있겠다는 빛이 보입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탐색해야겠지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비교하지 않고 저만의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이만큼 성장해오는 내담자들을 만날 때면 이 직업 참 좋습니다. 제 앞에 있는 가은 씨가 기특하고 예쁩니다. 절로 엄마 같은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런 미소가 여마 미소가 아닐까 하며 가은 씨를 바라봅니다. 가은 씨, 비교 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네요. 다행입니다. 저 친구가 이루어낸 성취는 어떤 과정에서 가능했을까? 나는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전환할 때 질투는 나의 성장을 이끄는 자극이 됩니다. 불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종종 우리가 변화해야 할 시점을 알려주는 경고음과 같습니다.
불안을 무작정 피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를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배우는 기회로 삼으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가은 씨만의 길을 찾는 탐색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질투는 나쁜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은 씨가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가리키는 이정표일 수 있습니다. 불안은 당신 내면이 더 큰 변화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질투가 당신을 미워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을 성장으로 이끄는 날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세요. 비교 속에서 길을 잃었던 나 자신을 다시 찾기까지의 여정이 가은 씨에게도 희망의 빛으로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질투는 단지 어둠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것은 당신이 진짜 원하는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것입니다. 그 손끝을 따라가 보세요. 그 끝에서 당신은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가은 씨는 자신만의 길을 탐색하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돌봄교실에서 그림책을 읽어주며 그 아이들에게도 비교하며 자신을 갉아먹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자주 이야기해준다고 합니다. 레슨 포인트. 질투를 멈추는 반성적 사고 4단계. 1. 감정 이면의 속물성을 먼저 인정해보세요. 질투는 사람을 인격이 아닌 비교 대상으로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면 내 안에 타인을 나의 가치를 증명할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속물적 사고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2. 부끄러움을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찰나가 바로 인간성을 회복하는 반성적 사고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할 때 비합리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3. 비교 중독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번역하는 비교 습관은 영혼을 갉아먹는 중독과 같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삶의 고유한 가치를 세우는 자기 사랑의 연습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4. 나를 위해 기꺼이 축복의 마음을 내보세요. 질투가 차오르는 순간 의도적으로 축복의 마음을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온과 대자유를 되찾기 위해 나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